안녕하세요. 저는 돌싱녀로 돌아온 30대 초반의 지방 사는 여성이에요. 남자 보는 눈이 없다는 말, 혹시 그 말에 공감하신 분이 여기 있으실까 모르겠지만, 저에게 이 말은 뼈아픈 이혼의 기억이기도 해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은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도 저에게는 참 아픈 말이기도 해요. 저의 결혼을 아버지가 무척 반대하셨거든요. 저와 남편은 동갑내기로 친구들의 소개로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제조업 종사자였고 저는 네일샵을 운영 중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보다는 미용에 더 관심이 있었고 그 때문에 대학교 진학은 포기했었어요. 남편은 대학교는 나왔고요. 처음에 남편을 저희 친정집에 데려갔을 때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던 아버지는 남편이 돌아가고 나서 저에게 결혼은 하지 말고 연애만 하라고 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사람을 너무 사랑했고 상냥하고 사근사근하게 저를 대해주는 그 모습에 헤어지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결국은 제가 밀어붙여서 결혼에 성공하게 됐어요.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다들 처음 결혼할 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똑같았어요. 잘 사는 모습 보여주면 된다라고 쓸데없이 비장하게 생각했는데 정말 불과 3년 만에 헤어지게 될 줄 그 당시에는 상상도 못했죠. 친구들은 저희 신혼집에 대해서도 듣고는 이혼 후에 그때부터가 문제였다고 말하곤 했어요. 왜냐면 저희의 신혼집은 제가 살던 집의 전세금에 남편이 1,000만 원을 보태서 산 작은 아파트였거든요. 남편은 딱 1,000만 원을 보태줬고 대신 제 지분이 크다는 걸 감안해서 명의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사랑이라는 단 한마디만으로도 모든 게 설명됐던 콩깍지가 심하게 씌인 상태였으니까요. 그리고 결혼 전 남편 본가에 갔을 때 시댁 부모님이 잘 사는 편이 아니라는 걸 알고서는 모든 걸 다 이해하려고 했어요. 정말 그때는 모든 걸 다 퍼줘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결혼을 하니 사람이 달라지더군요. 그것도 180도로 확 말이죠. 남편이 달라졌다는 걸 확실하게 느낀 건 첫 번째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뭐든 첫 번째라는 건 무척 특별한 법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특별한 날을 위해 며칠 전부터 무척 바쁘게 움직였어요. 우선은 백화점에 가서 평소에는 사기 힘든 비싼 브랜드의 커플 신발을 장만했어요. 두 사람의 기념일이니까 선물도 2개면 좋잖아요. 사면서도 남편이 얼마나 좋아할지 생각하며 저 스스로도 무척 즐거운 쇼핑이었어요. 딱히 남편에게 미리 말하지는 않았어요. 첫 번째 결혼 기념일을 설마 잊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서프라이즈 느낌도 좋았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신발을 사서 몰래 숨겨두고 결혼 기념일 당일에는 스테이크와 와인까지 준비했죠. 향긋한 향초와 제가 좋아하는 장미꽃으로 식탁을 장식하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편의 귀가가 점점 늦어지더라고요. 결국은 전화를 하지 않으려고 했던 저는 걱정 반 짜증 반으로 남편의 전화번호를 눌렀죠. 남편이 전화를 받는 순간 주변에 왁자지껄한 소리가 확 귀를 파고들더군요. 순간 제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던 반틈의 걱정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어요. 남편에게 말을 건네는 제 목소리가 제가 생각해도 차갑게 굳어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어디야? 아, 나 지금 친구들이랑 놀고 있지. 오늘 좀 늦게 들어갈 것 같은데 내일 해장국이나 좀 끓여놔줘. 제가 화난 건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남편의 밝은 목소리에 저는 더 열이 받았어요. 너 오늘이 무슨 날인지 잊어버렸어? 그렇게 물으면서도 저는 머릿속으로 왜 이렇게 중요한 날을 잊어버린 거야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결혼기념일 맞지? 내뱉으려고 미리 머금었던 말들이 그 말에 다시 목구멍 안으로 쑥 밀려 들어가 버렸어요. 당연히 잊고 있어서 놀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면서 놀고 있다는 말이 너무 충격이었으니까요. 제가 말을 잊지 못하니 남편이 먼저 말하더군요. 내가 안 와서 화났어? 자기가 좀 이해해. 어차피 잡은 물고기인데 기념일 꼬박꼬박 챙길 필요 없잖아.
솔직히 연애 때 챙겨준 것도 엄청 힘들었거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런 기념일 적당히 하자. 솔직히 연애 때 힘 다 써서 이젠 그런 거 챙길 힘도 없어. 해맑게 미친 소리를 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 남편 놈을 보니 갑자기 부모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지 마라는 결혼했다가 이 꼴이 된 것 같아서 힘든 소리도 못하겠고 열은 받았는데 풀 곳은 없고 결국은 저도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했어요. 저는 제가 산 신발 선물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그걸 SNS에 올리고 미안해 안녕 이라고 썼거든요. 남편이 그걸 보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용서해주겠다는 마음으로요. 그런데 연락 하나 없더라고요. 신경도 안 쓰고 열심히 놀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부글부글 끓는 마음으로 남편을 기다렸는데 기다리는 남편은 오질 않고 문자 하나가 먼저 도착하더군요. 42만 5천 원이라는 금액의 술값 문자요. 남편은요, 남들이 우쭈쭈 하는 거에 약해 빠져서 누가 엉덩이만 살살 긁어주면 자기가 뭐라도 됐냥 큰 돈도 결제하곤 했어요. 그리고 주변의 나쁜 친구들은 모두 그걸 알고 이용해 먹는 거였고요. 결국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됐다며 정신승리까지 하기도 했죠. 결혼 전에는 제가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더니 결혼하고 나니 다시 그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게 됐나 봐요. 이것도 잡은 물고기에는 밥을 안 준다는 생각의 연장인 거겠죠. 잠을 자야 하는데 머릿속이 부글부글 끓으며 잠이 너무 오지 않더라고요. 더 또렷해지기만 했죠. 그리고 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인사불성에 빠져서는 들어오자마자 씻지도 않고 침대에 누워 바로 자더군요. 그 모습에 더 화가 난 저는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코골며 자는 남편놈을 남겨두고 신발을 포장된 그대로 가지고 그걸 샀던 백화점 매장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남편 것만 반품 처리했어요. 어차피 신어보지도 않은 거였으니. 그리고 저는 반품한 남편 신발값으로 제 옷이랑 액세서리를 샀어요. 백화점에서 코스 요리까지 먹고 집에 왔는데 남편이 어디 갔었냐며 난리더군요. 아침부터 어디 갔던 거야? 해놓으라는 해장국도 안 해놓고. 어제 결혼기념일 안 챙겼다고 설마 삐쳐서 밥도 안 해놓고 남편 굶긴 거야? 웃기지도 않게 상전 노릇하고 있는 남편 놈을 보니 사그라들었던 화가 다시 활활 타오르더라고요. 그래, 당신이 안 챙겨준 결혼기념일 챙기려고 나 혼자 쇼핑이나 하고 맛있는 거 먹고 왔어. 그러면서 저는 제가 산 물건들 가방을 주르륵 늘어놨어요. 남편이 기웃거리며 자기 물건을 찾는 꼴이 너무 웃겨서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근데 왜 자기 것만 사왔어? 결혼기념일인데 내 건 어디 갔어? 당신이 굳이 기념일 챙기지 말라며. 안 주고 안 받고 싶은 거라고 생각해서 준비 안 했어. 알아서 내 건 내가 챙길 테니까 네 건 네가 알아서 챙겨. 아, 근데 이번 달 카드값 많이 나와서 힘들 테니까 뭐라도 살 거면 다음 달에 사. 어제 술값 40만 원 넘게 나왔더라고. 술값이 많이 나왔으면 당신도 이런 걸 사지 말았어야지. 너 설마 내가 어제 결혼기념일에 술 마시러 갔다고 화나서 이런 짓 한 거야? 정말? 술값을 많이 쓴 건 너잖아. 근데 왜 내가 당신 때문에 아껴 써야 하는데? 나도 돈 벌고 있어. 너한테 돈 타서 쓰는 것도 아닌데 왜 참견이야? 그리고 나는 어차피 결혼하면서 당신 따라 멀리 오는 바람에 돈 쓸 친구도 없어서 당신처럼 하룻밤에 40만 원 넘게 쓸 일이 없거든? 근데 너무 불공평하잖아. 당신은 돈을 그만큼이나 유흥비로 썼는데 왜 나는 그 돈을 못 써? 나도 그만큼 쓰려고 나를 위해 쇼핑한 거야. 그 정도는 이해하지? 그렇게 이야기해도 남편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저 자기 선물이 없다는 거에만 꽂혀서는 계속 선물 이야기만 해댔어요. 아, 장난하지 말고. 내 선물 있지? 어제 SNS에 올린 거 아침에 봤거든? 신발 사놓은 거 맞지? 그거? 반품했는데? 너 어차피 잡은 물고기 밥 안 준다며? 우리 첫 결혼기념일이라 내 돈을 좀 썼는데 네가 그런 생각이면 나도 따라야지 뭐. 그래서 내 것만 남겨두고 반품했어. 그걸 왜 네 맘대로 반품하는 건데? 아, 진짜 어이없네. 아니, 무슨 생각으로 샀다가 반품을 한 거야?
일에서 못 배워먹은 것들은 티가 나. 아무것도 아닌 일에 금방 토라져서는 이런 일이나 버리고 머리 빈 여자랑은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바보지. 어휴. 그래, 나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했어. 근데 내가 산 물건 내가 처분하는 게 왜 안 되는 건데? 네 돈 주고 산 것도 아니잖아. 반품을 하든 태워 먹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못 배운 여자들이 금방 토라진다는 건 또 무슨 어이없는 소리고? 당신이야말로 편협하고 쪼잔한 남자지. 오히려 저를 깔아내리며 상식 이하의 여자로 만드는 남편을 향해 분노로 가득 차 소리쳤어요. 엄청 화가 나는데 머리는 차분해지더라고요.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요. 아니, 사줬다가 반품하는 것도 웃기잖아. 그냥 줬으면 될 일을 왜 번거롭게 반품을 했냐고. 아니, 너 해달라는 대로 해줬는데 왜 지랄인지 모르겠네? 이런 거 챙기지 말자며. 잡은 물고기 밥도 안 준다며. 나도 똑같이 하겠다니깐? 걱정하지 마. 앞으로도 쭉 그렇게 안 챙겨줄 거니까. 생일도 각자 알아서 챙겨. 알았지? 결국 신발 하나 날려먹고 앞으로의 선물 기회도 날려먹을 상황에 처한 남편은 그게 아깝기는 했는지 그 뒤로는 기념일을 꼬박꼬박 챙기더라고요. 아주 싸고 생색내기 좋은 것들로만요. 사랑이나 애정 따위는 들어있지 않은 그런 물건들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꼭 자기가 원하는 것도 꼭 챙기더라고요. 그 이후로 마음에 생긴 균열은 급하게 봉합이 됐지만 이미 무너진 신뢰는 다시 세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의 결혼 생활은 다시 이어졌어요. 그 정도 싸움으로 이혼을 결정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때는 그저 남편 놈의 나쁜 면을 하나 정도 알게 됐다는 느낌 정도였거든요. 그런 저를 이혼 생각에 빠지도록 만든 건 그로부터 2년이 되지 않던 어느 날의 일이었어요. 그때는 저희 아버지의 환갑이 곧 다가오고 있을 때였어요. 저희 아버지는 형제가 5이었는데 아버지 위로 두 큰 삼촌은 환갑이 되기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족에게 환갑은 무척 중요한 행사이기도 했어요. 게다가 그 다음 해에는 시부의 칠순 잔치도 있었기에 남편과 함께 저희는 3년이 다 되어 가도록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각자 30만 원씩 돈을 내서 총 60만 원을 한 달에 모았으니까 그 당시에는 2천만 원에 가까운 돈이 저금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 환갑을 며칠 앞둔 날 갑자기 시부모님께서 해외여행을 떠나신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는 갑작스레 여행 간다는 연락이 와서 당황했어요. 그 전에 남편이나 시댁에서 말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일날 알게 됐거든요. 그래도 두 분이 노후를 잘 보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평범하게 지내려고 했는데 그 뒤로 두 분이 단톡방에 올리는 사진들이 무척이나 심상치 않더라고요. 비싸 보이는 침실의 모습과 음식들의 사진, 그리고 무엇보다 배경이 바닷가라는 것을 보고 그제야 두 분이 크루즈 여행을 갔구나 하고 생각을 했던 거죠. 호화로운 모습을 보니 한 사람당 돈 1,000만 원은 깨졌겠구나 하는 생각을 잠시 했는데 불현듯 그 큰 돈이 어디서 났을까 하는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시댁이 원래 그다지 부유한 집안은 아니었거든요. 콕 집어 말하자면 돈을 악착같이 아끼며 사시는 분들이라 저렇게 비싼 것들을 살 성격도 못 되시는데 말이죠. 여행이라면 관광버스에 10,000원 주고 가는 것만 생각하시던 분들인데 갑작스러운 크루즈 여행이라니. 게다가 옷도 다 새로 사서 입었는지 무척 비싼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저는 순간 쎄한 느낌이 등골을 스치는 걸 느꼈어요. 시부모가 로또에 당첨된 게 아니라면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다는 생각으로 남편에게 조심스레 물어봤어요. 근데 당신 시댁 어른들 무슨 돈이 있으셔서 크루즈 여행을 가셨을까? 평소에는 비싼 음식 먹기만 해도 경기를 하시는 분들이시잖아. 아, 그거? 내가 돈 좀 보태드렸어. 명색이 아들인데 이럴 때 효도 좀 해야지. 안 그래? 아버지 칠순도 얼마 안 남고 해서 말이야. 저는 그 말에 화가 났어요. 그렇지만 뭐라 할 수는 없었어요. 자기 부모님 여행 보내드리는데 자기 돈 보태는 거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부부고 서로 경제권을 완전히 묶은 건 아니지만
큰돈 들어가고 나가는 거는 서로에게 알리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한마디 했어요. 부모님 여행 보내드리는 거 나도 찬성이긴 한데 그렇게 큰 돈 쓸 거면 미리 나한테 말 좀 해줘야 하지 않아? 게다가 여행 가시는 걸 당일날 아는 것도 좀 그렇고 그런 건 미리 좀 말을 해줘. 어차피 다시 모으면 되잖아. 금방 돈 모았는데 또 금방 모이겠지. 그 말에 저는 잠깐 머리가 멈췄어요. 제가 뭘 들은 건가 싶었거든요. 다시 모으자니 뭘? 재차 확인하는 제 모습에 남편은 태연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한 달에 30만 원씩 총 60만 원씩 모으던 거 있잖아. 그 돈으로 크루즈 여행 티켓 끊고 옷도 사드렸지. 비싼 데 가면 비싼 옷도 입어줘야 하니까. 그 말은 우리가 모았던 2천만 원을 시부모 크루즈 여행에 보탰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완전 빡쳐서 남편에게 꽥 소리를 질렀어요. 그 돈을 왜 네가 멋대로 써? 그건 네 돈이 아니라 우리 돈이야. 너랑 내가 모은 돈. 너 그거 얼마나 썼어? 통장에 있는 돈 다 썼어. 야, 쪼잔하게 그딴 걸로 이렇게 화내는 거 좀 아니지 않아? 쪼잔? 말 그따위로 할 거야? 우리 아버지 환갑이 곧 내일 모레야. 어떻게 할 건데? 그때 드리려고 악착같이 모은 돈을 네가 왜 다 날려? 너 말 이상하게 한다. 무슨 돈을 다 날려? 넌 시댁에 쓴 돈도 날렸다고 하는 거야? 어이구, 그러면서 자기 부모님 환갑은 얼마나 챙기는지. 어차피 환갑 요새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냥 넘어가면 될 일이지. 뭘 그렇게 목숨 걸듯 이야기하고 난리야? 뭐가 그리 당당한지 얼굴 빳빳하게 쳐들고 저한테 한 소리 하는 남편놈의 얼굴에 진짜 돌아버리겠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우리 큰아버지들 다 환갑 되기 전에 돌아가셔서 우리 집에서는 환갑도 중요하다고. 아니, 이렇게 네 멋대로 살 거면 결혼은 왜 했어? 이딴 식으로 행동할 거면 우리 이혼해. 이혼? 나는 절대 이혼 못해. 아니지, 안 해.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혼 이야기까지 하는 건데? 내가 못할 말을 했어? 나쁜 말을 했어? 이혼하면 내가 힘들까? 네가 힘들까? 뭘 알고나 떠들어야지.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네가 딱 그 꼴이야. 배운 게 없으면 가만히나 있던지 쓸데없이 나대고 난리야. 나는 너처럼 돈밖에 모르는 여자 딱 징그러워. 완전 과대망상 환자 아니야? 아니, 그 돈 좀 썼다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몰아? 남편놈의 그 말이 저에게는 진짜 인연 끊자는 식의 막말로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그럼 무식하고 돈밖에 모르는 징그러운 여자랑 왜 이혼은 안 해주는데? 그렇게 답답하고 열받으면 왜 나랑 살아? 배운 거 많고 돈에 초연한 그런 여자랑 살던지. 아, 맞다. 너 나한테 빨대 꽂으려고 결혼한 거지? 그래. 그러면 다른 여자 찾기 힘들겠지. 어떤 돈 많은 여자가 미쳤다고 당신 같은 남자한테 미래를 올인하겠어? 안 그래? 와이프 집안 사정 다 알고도 정신 나간 짓을 하는데 어떤 여자가 제정신으로 당신한테 오겠어? 너 말 다 했어? 어디서 그따위 소리를 짓거리고 난리야. 진짜 봐주는 것도 정도가 있다고. 내가 너 불쌍해서 데리고 살겠다고 하는 거 진짜 모르겠어? 네가 자선사업가라도 돼? 웃기지도 않아. 네 가짜는 친구들이 떠받들어주니 네가 뭐라도 되는 것 같아? 너 진짜 별거 아니야. 마누라 등이나 처먹는 천하의 호로새끼 정도지.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혼해줘. 그렇게 저는 이혼을 선언했고 남편을 제 삶에서 분리하는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대화를 나눈 다음 날도 남편한테 이혼 서류를 가지러 간다고 말했지만 혼자 유유자적하더라고요. 당신이 나 같은 남자를 어디서 만나? 나랑 이혼하면 무조건 망할 건데 무슨 배짱으로 이러는지 원. 내가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줄 테니까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끝내. 어? 이렇게 말하는 꼴을 보니 용서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생기더라도 당장 달아났겠죠. 그런 제 속도 모르고 남편놈은 저한테 사과하라며 난리더라고요. 상황이 이해가 안 가나 봐요. 미쳤어? 헛소리 그만하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난 당신 얼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가 왜 집을 나가? 이 집 살 때 내가 1,000만 원 보탠 거 잊었어? 나한테도 지분이 있으니까
네 맘대로 내보낼 수는 없지. 아니,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데? 꼴랑 그 2천만 원 좀 썼다고 나를 완전 죽일 놈으로 모는 거야? 시부모한테 즐거운 한때 선물해줬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아까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내가 시부모한테 그 돈 줬다고 화내는 게 아니라는 걸. 왜 아직도 모르는지 이해가 안 되네? 그 돈이 10만 원이던 100만 원이던 1000만 원이던 네가 같이 모은 돈에 대한 결정을 혼자서 했다는 게 화가 나는 거라고 몇 번을 이야기해야 알아듣냐고. 그리고 이 집 살 때 네가 보탠 1000만 원? 당신이 시부모 여행 때 낸 돈 2천 중에 절반은 내 돈이니까 그거랑 퉁치면 되겠네. 어차피 내 동의 없이 내 돈 1000만 원 썼으니 당신이 나한테 그 돈 줘야 하는 거 알지? 네 돈이 내 돈이지. 우리 결혼해서 부부라고. 돈 문제 같은 건 알아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좀 융통성 있게 굴라고. 이렇게 꽉 막힌 여자였어, 너? 내가 막혔냐? 네가 막혔지. 아우, 이런 것도 남편이라고 데리고 살았던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 나가. 나 진짜 당신 얼굴 보고 싶지도 않으니까. 저는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지만 남편은 꼼짝도 하지 않더라고요. 유유자적 쇼파와 한몸이 되어 느긋한 그 모습을 보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지만 힘에서 이길 수 없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내기로 했어요. 남편은 저의 이혼에 관한 말을 믿지 않는 분위기였고 더 이상 남편에게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대로 회사를 갔어요. 저는 그때 남편의 짐을 부랴부랴 챙기기 시작했어요. 화장실에 있던 칫솔 하나까지 싹 다 챙긴 저는 점심때쯤 이삿짐 용달업체를 불렀어요. 그리고 남편 짐을 다 챙겨서 시댁으로 보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의 도어락을 싹 바꿨어요. 비밀번호뿐만이 아니라 기종까지 바꿔버렸어요. 남편의 흔적이 없으니 마음이 너무 편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하루 가게를 쉬고 집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저녁이 되니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문 앞에 있는 걸 알고 있었으니 전화는 받지 않았죠. 남편은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문이 열릴 턱이 있나요? 그런데 남편이 도어락을 해제하려고 기사를 불렀더라고요. 문 밖에서 기사가 남편과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소리를 질렀죠. 기사님, 집에 사람 있으니 도어락 열지 마세요. 문 열어주시면 주거 침입죄로 신고할 거거든요. 그리고 옆에 있는 남자분께 여기 더 이상 네 집 아니니 시댁으로 가라고 전해주세요. 제 말에 밖에서 소리가 나더니 결국 기사가 돌아간 듯 하더라고요.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못한 채 밖에서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죠. 야, 문 안 열어? 지금 장난치는 거야 뭐야? 빨리 열어. 열셀 때까지 안 열면 진짜 너 험한 꼴 볼 줄 알아? 이 무식한 여자야. 문 열 생각 없고 짐은 하나도 빠짐없이 시댁에 보냈으니 거기서 지내. 이혼 서류는 내일 보낼게. 장난쳐? 당장 문 열라고. 네가 뭔데 집 문을 걸어 잠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남편 놈은 옆집 사람의 항의에 결국 꼬리 내리고 시댁으로 가더군요. 저는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남편 놈 얼굴 안 보는 게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 다음 날 저는 이혼 서류도 시댁에 보냈어요. 시부모님이 안 계시니 그 사이에 해결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며칠 뒤 크루즈 여행에서 돌아온 시모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얘야, 여기 무슨 서류가 왔는데 이혼 서류라고 하는구나. 혹시 너희들 무슨 일이 있니? 우리 집에 아버 모시며 짐까지 다 보내놓고 여기서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 대관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어머님, 이런 말씀 드리기 전에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랑 저 이혼하기로 했어요. 지금은 저만 이혼을 원하는 상태고 남편이 계속 거부하면 소송할 거고요. 왜 갑자기 이혼을 해? 너희 그렇게 잘 지내놓고선. 시모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시모에게 다 털어놓기로 했어요. 시댁에서도 이제는 알아야 할 상황이기도 했고요. 그 사람이 저희가 같이 모은 목돈을 몰래 혼자 다 썼더라고요. 다른 건 다 용서해도 그건 좀 아니잖아요. 개인 돈도 아니고 우리가 같이 사용하는 돈을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럴 리가.
걔는 절대로 그런 애가 아니야. 설마 그렇다 하더라도 필요한 곳에 썼겠지. 필요한 곳이기는 했죠. 두 분 호화 크루즈 여행 갈 때 쓴 돈이 그 돈이거든요. 저도 두 분 여행 보내드리는 거에 불만은 없어요. 그런데 사용할 거라면 최소한 미리 저한테 이야기라도 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저는 어머님이 사진 보내기 전까지 여행 가는 거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요. 게다가 그 돈은 저희가 양가 부모님 잔치 때 쓰려고 모은 돈이었어요. 특히 저희 아버지 환갑이 바로 코앞인데 그 돈 다 써버려서 저는 지금 해드릴 수 있는 게 없고요. 아니, 이런 걸 다 떠나서 최소한 저한테 미안한 감정이라도 가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예 저를 무식하고 돈만 밝히는 여자라고 얼마나 고래고래 소리를 치는지. 그래서 이혼하기로 했어요. 제 말에 시모가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군요. 그 2천만 원을 두 분께 쓴 거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만약 아버지 환갑이 아니었으면 두 분께 충분히 그런 선물 드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그 큰 돈을 같이 모은 사람에게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써버리는 건 그 사람 잘못이 틀림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잘잘못을 가릴 필요까지도 없이 그냥 제가 그런 사람을 견디지 못하겠어요. 앞으로 집을 옮기거나 사업 때문에 큰 돈이 생기면 이번처럼 똑같이 자기 원하는 대로 돈을 쓰지 않겠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럴 만한 사람이거든요. 얘야, 우리는 그런 건 생각도 못하고 나는 그저 아들이 개인적으로 모은 돈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생각해도 그게 나쁜 일이기는 한데 그것만으로 이혼하는 건 너무 성급하지 않니? 오해가 있을지도 모르고 또 다르게 생각하면 이해해 줄 수 있을 법도 하고. 그거 하나만으로 헤어지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저한테 무식하다거나 배워먹지 못했다거나 그런 말을 서스럼없이 쓰거든요. 게다가 제가 하는 말을 하나도 신경 써서 듣지를 않아요. 저희 가족 대대로 환갑을 못 넘긴 분들이 많아서 우리 집은 환갑잔치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도 환갑잔치 2주 앞두고 이런 짓을 벌였으니까요. 와이프를 얼마만큼 아래로 보면 장인어른을 이렇게 홀대하는 걸까요? 이야기를 듣던 시부모도 제 말에는 아무런 말도 더 이상 잊지를 못했어요. 이건 서로 이해하라는 선을 떠난 무척이나 감정적인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예, 며느라가 미안하다.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내가 이놈한테 단단하게 일러놓으마. 대체 그 녀석은 어쩌자고 이런 일을 한 거야? 시모가 급히 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미 상해버린 감정은 다시 봉합되지 않았어요. 결국 이혼 소송이 진행되었고 남편놈은 제가 일하는 네일샵까지 찾아와 제게 소송을 취하하고 돌아오라며 당당하게 굴더군요. 소송 취하하고 빨리 원래대로 다 돌려놔. 너처럼 무식한 여자 누가 데려가? 나 말고는 너 받아줄 사람 없다니까. 그리고 내가 100번 양보해서 이번 환갑 때 50만 원 정도 지원해 줄게. 솔직히 그거면 떡을 치고도 남잖아. 정말 말은 잘하죠. 1,000만 원과 50만 원이 비교가 되는 것도 아닌데 마치 인심 써서 그 정도 해준다는 걸 보니 정말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지금 나하고 개그하는 거야? 2천만 원을 가져다가 홀라당 해먹고는 고작 50만 원을 준다고? 너한테는 그게 상식이야? 어떻게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그런 미친 소리가 나와? 그리고 내가 많이 배우지 못한 건 맞지만 네가 인간이 덜 된 놈이라는 건 잘 알겠어. 넌 뭘 그렇게 많이 배웠길래 남이 모은 돈까지 말도 없이 쓰는 미친 짓거리까지 배운 거야? 미친 짓거리? 이게 사람이 봐주니까 눈에 뵈는 게 없지? 나 오늘 여기서 계속 죽치고 있을 거니까 알아서 해. 네가 소송 취하해줄 때까지 나 안 나가. 남편놈은 대기석 의자에 널브러지듯이 앉아서는 눈까지 감고 팔짱까지 끼고는 모르쇠로 운운하며 앉아있더라고요. 웃기지도 않네. 그렇게 대단한 님께서 왜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여자랑 이혼을 못해서 그렇게 난리야? 혹시 집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면 또 돈 모아두면 다 가져가려고 그런 거야? 짐작하는 것이 너무 많은데 다 나쁜 이유들 뿐이라서 나는 이혼 소송 취할 이유가 없는데. 저는 남편 놈을 향해 쏘아붙였어요. 정신 나간 헛소리를 실실 하는 거 보니
진짜 실성이라도 했나 싶었거든요. 제 말을 듣고도 들은 척도 안 하는 남편놈을 보고 제가 말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 길로 친오빠들에게 전화해서 저의 네일샵으로 불렀어요. 남편놈이 남의 영업장에서 일을 방해하고 있다가 들어오는 오빠들의 모습에 그나마 정상적인 모습을 취하더군요. 이 양반이 또 여기서 이러고 있네. 당장 여기서 나와. 남의 가게 영업 방해하지 말고. 오빠 셋이 그놈 앞에서 으름장을 놓는데도 철면피를 쓴 이 남자는 더욱 뻔뻔하게 굴더라고요. 아니 형님, 저희는 아직 결혼한 사이예요. 와이프 옆에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그리고 남의 부부 일에 참견하지 마시죠. 잘못이지. 동생이 싫다는데 계속 이러는 거 스토킹인 거 몰라? 그리고 우리는 처음부터 널 우리 가족으로 생각한 적 없어. 동생이 너무 원해서 결혼을 시켜준 것뿐이고 다행스럽게도 이제라도 헤어진다는데 당연히 도와줘야지. 그러니 더 이상 동생 괴롭히지 말고 썩 꺼져. 괴롭히기는 누가 괴롭혔다고 그럽니까? 그냥 오해가 좀 쌓인 것뿐이라고요. 이야기하다 보면 다시 돌아올 일이고 다시 얼굴 맞대고 살다 보면 좋아질 일이고. 마치 자신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다는 듯 당당하게 말하는 걸 보니 제 뱃속이 다 꼬이더라고요. 좋아지기는 혼자 김칫국 마시지 말고 나가라니까. 한 번만 더 우리 동생 괴롭히면 그때는 주저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결국 3명의 오빠들에게 한 소리 거하게 들은 남편놈은 투덜대며 돌아갔어요. 저는 오빠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뿐이었어요. 그렇지만 오빠들은 역시 제 편이더라고요. 저 자식 또 오면 우리한테 전화해. 어차피 우리 다 근처에 있잖아. 우리 없으면 아버지 불러도 되고. 아빠는 너무 미안해서 못 불러. 그렇게 반대하는 결혼했었는데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죄송스럽고. 걱정하지 말래도 아빠가 너한테 쏟는 애정이 보통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음에 이런 일 있으면 아버지 불러. 알았지? 저는 오빠의 말대로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남편놈이 사업장 근처에 얼씬거리기만 해도 오빠들을 소환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놈은 체념한 건지 더 이상 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혼 판결이 났어요. 어차피 결혼 생활도 길지 않았고 재산 분할은 예상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 집은 제 품에 돌아왔지만 사실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그 집이 제가 원했던 집도 아니었거든요. 그저 전 남편 사정에 맞춰 찾은 집이었을 뿐이니까요. 그래서 소송 끝나고 법률 관계 정리 끝나고 나서는 후다닥 집부터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게 깨끗하게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전 남편이 제 가게로 다시 찾아왔더라고요. 구질구질하게 구는 남편놈 때문에 진절머리가 날 지경이었지만 가게에서 난동을 피우며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니, 왜 네가 집을 가져가? 그 집 살 때 나도 돈 1,000만 원 낸 거 알잖아. 그러면 나한테도 뭐 좀 떨어져야 하는 거 아니야? 이건 한참 잘못됐어. 소송이 잘못된 거라고. 게다가 애초부터 잘못은 네가 했는데 피해는 내가 봐야 하는데 둘이 같이 모은 돈이니 내가 어떻게 쓰던 네가 따라와주면 될 일이잖아. 네가 이해심이 모자라서 이혼을 하게 됐는데 피해는 왜 내가 받아야 하냐고. 구구절절 하는 말마다 내게 잘못을 떠넘기는 걸 보니 여전히 반성이라고는 하나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가 열받아서 한 소리 하려는데 네일샵 안쪽으로 아버지가 들어오시더라고요. 제가 이혼한 걸 최근에야 알게 되신 아버지는 남편놈이 저번에 가게에서 난동 피운 걸 오빠들에게 듣고서는 이렇게 제 작업장 근처에 항상 계셨거든요. 남편놈 오면 꼭 한마디 해줄 거라고 말이죠. 전 남편은 이제는 눈에 뵈는 것도 없는지 제 아버지를 보고도 남편놈은 뻔뻔하게 굴더라고요. 그래도 큰 소리를 치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아니 이게 누군가? 내 딸하고 이혼한 사람 아닌가? 그런데 왜 여기 있어? 애저녁에 똑똑하고 마음씨 넓은 여자 찾아 떠난 줄 알았더니. 아니 장인어른, 어르신도 생각해보세요. 이 상황이 제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냐고요. 저는
우리 부모님께 효도 한 번 한 것뿐이고, 솔직히 결혼했으면 시댁 부모 챙기는 것도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왜 제가 이혼을 당하고 집까지 뺏겨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그럽니다. 그래, 각자 부모 챙기는 건 당연하지. 그런데 그럴 거였으면 자네 돈으로 효도하지 그랬어. 마누라 돈으로 생색냈으면서 사과는커녕 뻣뻣하게 굴지 않나. 그리고 무식하다고 욕할 때는 언제고 지금 여기 와서 이러고 앉아 있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법이지. 자네가 집 가진 우리 딸이 싫으면 자네가 떠나는 게 맞지 않나. 설마 이제 와서 사랑 같은 정신 나간 소리 하려는 건 아닐 거고. 그럼 그 집이 그렇게 아깝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소송 자체부터가 잘못된 거라고요. 저는 하늘에 맹세코 잘못한 게 없고 왜 피해는 제가 고스란히 다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와이프가 시댁을 모시지 않은 게 더 큰 잘못이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살던 집의 절반은 제 것이나 다름없고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잠깐, 기다려봐라. 그래, 자네가 그 집 마련할 때 얼마 냈지? 딱 1,000만 원이라고 알고 있네. 그렇다면 자네가 쓴 2천만 원에 대해 아무 책임을 물지 않을 테니 자네도 그 집에 쓴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아무 책임을 묻지 말게. 계산은 그거로 끝이야. 그렇지만 저도 재산 형성에 크게 도움이 됐다고요. 그 부분을 인정을 안 해주시니까 제가 돈을 벌어서 엄한데 썼겠습니까? 다 가족을 위해서 쓴 거지. 그러니 재산 형성에 도움이 된 거잖아요. 야, 네 그 쓰레기 같은 친구들한테 한 달에 100만 원을 뜯기는 호구가 너야. 그 친구들이 너 좋아서 네 옆에 있는 줄 알지? 다 네가 돈을 그만큼 쓰니까 옆에 붙어서 알랑거리는 거지. 돈 없어 봐. 네 옆에 있겠어? 그래놓고 뭐? 가족을 위해서 썼다고? 결혼하고 기념일마다 날 챙겨주기를 했어? 선물을 사주기를 했어?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는 주제에 뚫린 입이라고 막말한다 이거지? 재산 형성에 도움이 돼? 지랄하네. 돈 한 번 갖다 주지도 않고 쓰기만 한 네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고도 네가 인간이냐? 야, 네가 아무것도 몰라서 그러는데 나도 충분히 남편으로서 부부의 일원으로 재산 형성에 도움이 됐다고. 그리고 친구들한테 돈 쓰는 건 유흥비라고. 너랑 외식할 때도 돈 냈잖아. 어디서 못 배운 티를 내? 네가 뭐 법률적으로 아는 게 있긴 해? 어디서 주워들어가지고 어림짐작하는 것 같은데 제발 좀 제대로 알고 이야기를 해. 결국은 아버지 앞에서도 못 배웠네 어쩌네 입을 놀린 남편놈을 보며 저는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던 아버지가 한 소리 하더군요. 그래, 자네 말대로 우리 딸이 배움이 부족하기는 하지. 그런데 그렇게 부족한 우리 딸에게 많은 게 하나 있어. 이제 와서 자네한테 이런 말 하는 게 미안해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말이지. 우리 딸은 돈복이 많지. 자네가 있는 이 건물이 누구 것인지 모르지? 바로 내 것이라네. 그리고 딸은 조만간 이 건물을 물려받을 거야. 딸이 나한테 아주 좋은 환갑 선물을 줬거든. 자네하고 이혼을 해줘서 내 기분이 무척 좋아졌어. 그래서 건물을 주기로 한 거야. 자, 어때? 이래도 우리 딸이 많이 모자란가? 그 말에 남편의 얼굴이 완전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것마저도 정말 가증스럽게 보이더라고요. 남편에게 처음부터 돈이 많다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한 건 아버지였어요. 남편의 허세가 보이니 혹시라도 집에 돈이 있다는 말은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최소 5년 동안 사람 됨됨이를 봐가며 이야기하자고 하셨는데 결국은 5년도 되기 전에 이혼을 해버리게 됐으니 새삼스레 아버지한테 죄송하고 남편놈의 저런 성향을 못 알아본 제가 밉더라고요. 왜 그 말을 먼저 안 했어? 그랬으면 이렇게 화내고 난리칠 일 없었잖아. 그리고 솔직하게 그만큼 돈 있으면 2천만 원 그깟 돈 내가 알아서 쓴 것도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잖아. 아, 다 됐고 이건 진짜 내가 용서해 줄게. 그냥 다시 돌아와서 잘 살아보자. 응? 너 나 엄청 좋아해서 부모님 반대 무릅쓰고 결혼하자고 한 거 아니었어? 그때 감정 그대로일 거라고 믿고 있어.
그때의 감정, 이미 너한테 가지고 있던 정이란 정은 다 떨어지고 없어. 왜? 아버지가 건물 주고 내가 그 건물 물려받을 사람이니까 아깝니?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지. 네가 쓴 그 돈에 우리 아버지 환갑 여행 비용도 있었다는 걸 알면서도 네가 뻔뻔하게 우리 아버지 건물을 욕심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너랑 재결합할 일은 없어. 얼굴도 보고 싶지 않은데 너랑 무슨 재결합이야?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 안 하는 것만으로도 넌 나한테 고마워해야 할 상황이라고. 제가 하는 말에 뻔뻔했던 남편놈의 낯짝이 결국에는 무너지더라고요. 울며 불며 매달리는 게 아니라 이 와중에도 저희 아버지 눈치를 보더라고요. 장인이 가진 돈이 그리도 탐이 났는지 그걸 보니 새삼 저런 놈을 선택한 제 두 눈이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눈에 담긴 욕심을 읽었는지 아버지가 전 남편에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나도 자네에게 무척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네. 이번 환갑 때 내게 쓸 돈을 자네가 다 쓰는 바람에 딸이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는가. 그러니 고맙지. 그 말에 결국 남편놈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고 느꼈는지 제 발로 제 가게에서 나가더라고요. 그러나 그 뒤로도 미련이 남았는지 몇 번을 술을 먹고 전화하길래 전화번호 싹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제 가게도 내놓고 다른 데 가게 얻었어요. 나중에 우연히 소식을 접했는데 시댁 크루즈 비용은 우리가 모은 돈으로 다 써버리고 시부모 옷값과 쇼핑에 든 카드값들은 결국 못 갚아서 빚이 터져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우리가 모으던 돈들이 몇 달 다시 모이면 그 돈에서 해결하려고 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혼하게 돼버리니 결국은 그게 다 빚으로 돌아와서 허덕거리며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걸 알고 나니 더 정 떨어지는 거 있죠? 어디까지 빌부터 먹을 생각이었는지. 게다가 어디까지 말 안 하고 또 돈을 홀라당 써버리려고 했는지. 제게 빨대꽂으려 했다는 걸 알고 나니 참으로 이혼한 게 다행으로 느껴졌어요. 이혼 후 몇 년이 지난 지금은 저도 좋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중이에요. 이혼 직후에는 제 눈을 못 믿어서 남자를 못 만날 정도였는데 최근에 아버지가 소개시켜준 사람은 첫인상은 별로였지만 계속 두고 지내니 사람됨이 괜찮아서 잘 만나고 있어요. 제게 남자 보는 눈이 없다는 걸 알고 나니 아버지의 안목을 믿게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좋은 사람이라 미래를 생각하고 있을 정도고요. 이혼을 한 번 하니 결혼에 관한 말들이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부모가 원하지 않는 결혼은 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하잖아요. 세상을 좀 더 산 사람들 눈에는 제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가 보이는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도 물어보니 처음부터 말투나 대화 내용에서 욕심과 허영이 많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셨대요. 그리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터져서 이혼을 하게 된 거였고요. 솔직히 부모의 반대에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렇게 글로 쓰니 참으로 제가 못났던 것 같아요. 물론 거지 같은 남편 만난 게 온전히 제 잘못만은 아니죠. 결혼 전에는 정상적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해서인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지는 못했거든요. 정말 사소하고 작은 것들에서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저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다는 것보다도 상대방을 속이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됐어요. 쓰고 나니 후련하기도 하고 자아 성찰이 되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0년이나 된 인연을 얼마 전에 끊고 두 딸과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저에게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소소한 즐거움을 뛰어넘는 시집살이였다고 말하고 싶네요. 저희 가족만으로 본다면 그리 나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무래도 결혼을 하면 시댁이 생기잖아요. 시집을 간 어느 여성도 자유로울 수는 없으니 말이죠.
저 또한 처음에 결혼을 앞두고 상견례를 했을 때 시라는 것이 주는 압박감을 뼈저리게 느끼게 됐어요. 저와 남편은 소개로 만난 게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함께하게 되어 사랑을 키운 그런 연애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에 대한 저의 애정은 생각보다 컸어요. 남편의 아버지가 교수에다가 어머니도 고상한 분이라는 걸 알고 나서 저는 저의 마음을 접어보려고도 애썼지만 그게 잘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왜 마음을 접으려 했냐고요? 당연히 저의 집 사정과 정반대의 집안이라 부담감이 컸거든요. 결혼이라는 게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하는 게 가장 좋은 법이잖아요. 저희는 남편 집과는 다르게 그다지 잘 사는 집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많이 배우지는 못하셨지만 건축업을 하며 저희를 먹여 살렸고 어머니도 항상 일거리를 찾아서 돈을 벌어야만 했던 가정이에요. 저는 제 부모님에 대해 애정을 갖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서로의 조건이 이만큼 다르면 당연히 남편 집안에서 반대를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도 반대를 하더군요. 너무 환경이 다른 집에 가면 너만 고생할 뿐이라고 아버지가 어찌나 말리시던지. 어머니는 눈치 보더라도 돈 걱정 안 하며 사는 게 제일이라고 하셨지만 아버지는 딸이 눈칫밥 먹으며 사는 게 싫으셨나 봐요. 교양 있는 분들이라 그러지 않을 거라 우스갯소리로 말했는데 웬걸? 교양 있는 사람이 더 심하게 눈칫밥을 줄 줄이야. 그때는 미처 몰랐답니다. 결국은 남편의 설득으로 시댁에 한번 가보게 되었어요. 상견례라던가 그런 건 아니었고 한번 갔다가 저를 탐탁치 않아 하면 그만두자 하고 생각했던 거였어요. 그렇게 시댁에 갔는데 두 분 다 의외로 호의적인 느낌이었어요. 시부는 깐깐하게 보였지만 교수님답게 옳고 그름에 민감한 분이었고 시모는 고상한 사모님처럼 보였지만 할 말은 다 하는 타입이었어요. 그리고 결혼 후에 시모가 교양 있는 말투로 독서를 한다는 걸 잘 알게 됐고요. 그때 시모는 제게 결혼을 하고 싶으면 한 가지 조건만 허락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건 바로 시모의 시모, 즉 시조모를 제가 맡아줬으면 한다는 거였어요. 물론 이게 같이 살면서 돌보라는 거였다면 저도 허락을 안 했겠지만 당시의 시조모는 작고 왜소한 분으로 본인 앞가림은 다 할 줄 아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혼자서 좋은 집에서 잘 살고 계셨고요. 대신 시조모가 부를 때는 무조건 가야 한다는 게 조건이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는데 시부가 한마디 거들더라고요. 시조모를 돌본다면 시부모인 자기들은 모실 필요 없다고요. 그리고 시조모를 모시며 결혼하면 신혼집을 마련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 이야기에 저는 마음이 확 기울었어요. 나쁘지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없는 집에서 자란 제게 자가라는 건 상상만으로도 달콤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일을 맞는 조건으로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시모를 모시지 않는다고 하여 시집살이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그 부분을 놓친 거였죠. 저는 결혼 후 첫째 딸을 낳고 그럭저럭 괜찮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시모가 말한 시조모를 모시는 일도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시조모의 성품이 저와 잘 맞아서인지 둘이서 대화를 하는 게 그렇게 재미있을 수 없더라고요. 저는 애늙은이 같은 면이 있었고 시조모는 젊어 보이는 것에 민감했으니 어찌저찌 잘 맞았던 거였어요. 그래서 제게 시조모 부양은 부양이 아닌 말벗의 느낌에 더 가까웠어요. 처음에는 빠릿하게 집안일을 해나갔다면 이후에는 차츰 시조모께서 그런 일은 아줌마를 부르면 된다며 이야기나 더 하고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고 맛있는 걸 먹는 아주 재미있는 시간이 되었으니 저야 더 바랄 게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지만 문제는 시조모님이 아닌 시모에게서 나타났어요. 제가 둘째를 낳았을 무렵이었죠. 첫째가 딸이었기에 시모는 둘째는 꼭 아들을 낳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어디 아이가 원하는 대로 성별을 타고 나오나요?
결국은 둘째도 딸아이였다는 게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저는 당시에만 해도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부모가 산부인과에 왔을 때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바로 밝은 시부의 표정과는 다른 차가운 시모의 표정 때문이었어요. 시부와 남편이 맛있는 걸 사오겠다며 나간 사이 시모가 제게 말하더군요. 첫째 때는 첫아이라 그러려니 했는데 두 번째까지 딸인 건 좀 너무하지 않니? 어떻게 넌 아들 하나를 못 낳아? 정말. 내가 남편 때문에 금팔찌를 사오긴 했다만 솔직히 네가 감히 이걸 받을 자격이 있는지는 너 스스로 생각해봐. 그리고 딸 낳고 조리할 생각은 하지 말고 보름 뒤에 집에서 김장하니까 그때 꼭 와서 거들고 가거라. 보름 뒤요? 애가 아직 어려서 다른 데 맡기기가 힘든데 올해만 좀 봐주시면. 봐주긴 뭘 봐줘? 내가 심하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네가 나한테 너무한 거지. 어떻게 내리 딸만 낳을 수 있어? 아들이 없으면 우리 집 재산은 누가 지내? 저는 시모의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요. 이 말도 안 되는 언행에 어디를 어떻게 어디서부터 지적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시부와 시모가 돌아오니 시모는 제게 언제 그랬냐는 듯 조리 잘하라며 덕담을 하고 돌아가시더군요. 참으로 가증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저는 참다 못해 남편에게 말했어요. 어머님이 보름 뒤에 김장할 때 나더러 오래. 나 몸도 안 좋은데 김장까지 하면 진짜 반은 죽을지도 몰라. 설마 일 시킬 리가 있겠어? 산후조리 잘하라는 분인데. 그냥 손녀 보고 싶은 마음에 당신을 부른 거겠지. 일한다 생각하지 말고 갔다 와. 첫째는 내가 봐줄까? 진짜 그럴까? 근데 어머님이 아들 원하셨는데 딸 낳아서 많이 실망하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들은 건 없어? 아니, 설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딸 아들 구별해. 나는 아들보다는 딸이 더 좋아. 벌써부터 애교가 철철 넘치잖아. 남편이 딸을 좋아하니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보름의 시간이 지나고 저는 일복을 입고 집을 나서려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일하라고 시키지는 않을 거라며 편한 옷 입고 가라고 하더군요. 결국은 인부복을 원피스를 입고 시댁에 갔는데 김장이라더니 일할 사람은 저와 시모뿐이더라고요. 동서가 오기로 했는데 아예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요. 게다가 제가 흠칫 놀란 건 시모가 지독한 감기에 걸려서 콜록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어머님, 감기가 심하신 것 같은데 김장은 다음에 할까요? 이 상태로는 어머님도 더 힘드실 것 같고. 절인 배추를 벌써 준비했는데 어떻게 뒤로 미뤄? 무조건 오늘 하고 치러야 해. 그리고 나는 아파서 일 못하니 네가 알아서 해놔. 저 동서는 혹시 오늘 언제 온다고 해요? 둘째는 오늘 안 와. 걔는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쉬라고 했다. 그렇게 됐으니 얼른 시작해라. 내내 콜록거리는 시모 앞에서 저는 인상도 쓰지 못한 채 홀로 김장을 해야 했습니다. 정말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평소보다 몇 배는 더 고되고 힘든 작업이었어요. 결국은 혼자서 배추와 사투를 벌인 끝에 김장이 끝났고 집에 돌아온 저는 근육통으로 저녁 내내 앓아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열이 오르는 바람에 아이들을 안아보지도 못하고 병원까지 다녀왔어야 했죠. 시모에게 옮은 감기가 어찌나 독한지 아이들을 안아볼 수도 없게 막더라고요. 제가 애들을 볼 수 없으니 결국 남편이 애들을 떠안게 됐고 그 때문에 남편은 남편대로 애 둘을 보느라 힘든지 은근히 제 탓을 하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어디서 감기로 옮아온 거야? 갓난쟁이 돌보면 집에 딱 붙어 있어야지. 당신 김장 갔던 날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던데 어디 다른 데 가서 있었던 거 아니야? 산후조리 해야 할 사람이 몸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감기에 걸려? 머리 아프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내가 가고 싶다고 했어? 오라고 한 건 어머님이고 등 떠민 건 당신이야. 그리고 그 감기균이 어디서 옮아온 건지 가르쳐 줄게.
어머님이 감기 걸리셨더라고. 동서도 불참한 상태에서 나 혼자 김장하느라 정말 죽을 뻔했거든? 어떻게 몸조리도 안 끝난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켜. 당신한테 말하기 힘들어서 말 안 했는데 어머님이 나 둘째 낳고 무슨 소리 했는지 알아? 딸 낳고 무슨 산후조리 하냐고 혼내시더라. 그리고는 김장 오래잖아. 아들 못 낳은 게 내 탓이야? 내 탓이냐고. 그게 사람을 이렇게 못 살게 굴 이유가 되는 거야? 결국 저는 터져버렸고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깜짝 놀라더니 그 길로 씩씩거리며 시댁에 전화를 하더군요. 어머니, 어쩌자고 출산한 지 보름밖에 안 된 사람을 불러다가 김장을 시킨 거예요. 그것도 혼자서 했다는데 대체 무슨 생각이신 거냐고요? 지금 집사람 아파서 몸도 못 가눌 정도라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알기는 아시냐고요. 걔가 아픈데 웬 네가 고생을 해. 며느리 좀 바꿔봐라. 너한테 일 시키는 거면 내가 한 소리 좀 해야겠다. 어머니가 지금 제 일을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어머니가 집사람한테 옮긴 감기 때문에 집사람이 애를 못 보잖아요. 이제 막 보름 된 둘째에 감기라도 옮으면 어머니가 책임지실 거예요? 엄마가 애를 못 보니 저라도 애를 봐야 할 거 아니냐고요. 결국 시모는 별말 못하고 전화를 끊었죠. 솔직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걸요? 그러게 면역력 떨어진 산모를 왜 데려오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1차로 이야기가 끝난 줄 알았는데 감기가 가라앉고 나서 시부가 저희 부부를 시댁으로 불렀어요. 저는 남편과 시댁으로 갔는데 시부의 표정이 아주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그래, 아가, 감기는 다 나았고? 네, 아버님, 이제 감기는 다 나았어요. 그런데 어쩐 일로 부르셨는지. 너 혹시 이번에 김장하러 왔었니? 네, 김장하고 갔는데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으셨나요? 그때 제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혹시라도 김치 맛이 이상하다면 죄송합니다. 그랬구나. 역시 너희 시어머니가 너한테 되지도 않는 시집살이나 시킨 거였어. 당신은 그렇게 할 짓이 없어서 며느리 괴롭혀? 어떻게 출산한 지 보름밖에 안 된 며느리를 데려다가 김장을 시켜? 아니, 딸 낳고 뭐가 자랑이라고 미역국을 끓여 먹고 팔자 좋게 산후조리를 해요. 옛날 같았으면 당장 나가서 일할 상황이라고요. 그리고 며느리 둘이 다 안 하겠다는데 그럼 김장은 뭐 나 혼자 해요? 그럼 며느라가 김장은 누구랑 같이 했는고? 저 혼자 했어요. 동서도 그날 안 왔거든요. 어머님도 기침 감기 때문에 계속 콜록거리고 계셔서 제가 일을 다 해야 했어요. 어머님이 그날 다 해야 한다고 하셔서. 어이구, 맨날 나가서 교양 있는 척은 혼자서 다 하더니 이거 봐. 당신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교양과 상식에 출산 직후의 여성을 김장에 막 부려먹어도 된다고 하든 조선시대에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야. 게다가 감기에 걸려서 콜록거리면서 어떻게 애를 봐야 할 사람을 불러서 감기로 옮기도록 할 수가 있어. 상식이라고는 어디다 갖다 처박아 놨길래 이런 사달을 만들어? 결국 시부가 화를 내고 시모에게 사과하라고 했지만 시모는 절대로 미안하다 한마디를 안 하더라고요. 뭐 저도 사과받을 생각이 없기는 했어요. 그걸 보고는 시부가 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앞으로도 시모와는 이렇게 대면대면 거리 두고 살기로 작정했어요. 그렇게 다짐하고 나니 그 뒤로부터는 시모에게도 할 말은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시모와의 사이가 악화되고도 그럭저럭 5년을 더 살았어요. 그동안에도 시모는 저에게 날카로운 눈총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리고 추석이 지난 공휴일에 친정에서 연락이 왔어요. 딸, 빨리 병원으로 와. 너희 아버지 아파서 지금 병원에 왔는데 나 혼자 무서워서 못 있겠어. 왜, 무슨 일인데 병원이야? 너희 아버지가 갑자기 숨이 잘 안 쉬어진다고 해서 병원 응급실에 왔는데 뭐가 안 좋나 봐. 의사들 얼굴이 심각해. 전화를 받으면서 옷을 후다닥 갈아입은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친정엄마는 거의 무너져 있었어요. 폐암 4기에 간이며 콩팥이며 뇌까지 전이가 다 된 상태라고 하더군요. 결국 수술은 불가하고 항암과 방사선으로 여명을 조금씩 늘리는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입원실에 들어간 아버지는 본인의 상태를 어느 정도 짐작한 듯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더 이상 치료에 희망이 없음을 느끼셨는지 집으로 가고 싶다고 엄청 떼를 쓰셨어요. 마음 같아서는 계속 병원에 두고 싶었지만 집이 보고 싶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엄마와 저는 아버지를 집으로 데려왔고 가족 모두가 함께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시조모에게도 미리 말을 했어요. 며칠이 될지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친정에서 당분간 지내겠다고요. 물론 아이들은 데리고 가기로 했어요. 손녀들 얼굴 보면 아버지께 희망이 조금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데리고 간 거였어요.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병원에 있을 때보다 훨씬 얼굴이 좋아 보였어요. 물론 몸 상태는 안 좋으셨지만 마음이 편안해 보이는 게 보여서 저도 좋았죠. 그렇게 한 사흘쯤 됐을까요? 그때 시모가 급한 일이 있으니 시댁에 좀 오라더라고요. 아버지의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아 거절하려고 했는데 시모가 무조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 뭐가 있나 생각해봐도 전혀 생각이 나지 않으니 결국은 잠깐 갔다 오기로 했어요. 시댁에 갔더니 동서가 집에 와 있더라고요. 동서는 보름 전 출산을 하고 이제 막 조리원에서 나온 상태였거든요. 처음에는 설마 시모가 동서의 산후조리를 해주려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동서는 시모가 원하는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왔으면 빨리 네 동서 수발이나 들어라. 넌 뭘 하느라 집에 없어? 하긴 딸만 둘 낳은 네가 이렇게 아들 낳은 동서 얼굴 보는 것도 민망하겠지. 그래도 이럴 때는 네가 솔선수범으로 와서 도와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니? 동서의 아들을 품에 안고 어르는 것을 보니 우리 아이들 태어났을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한 번을 안아준 적이 없으면서 손주는 아주 끼고 도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아무 말도 없이 미동도 없이 시모만 쳐다보고 있으니 뭐 하냐는 식으로 제게 말하더라고요. 뭐해? 설마 싫은 거야? 그럼 너도 아들을 낳았어야지. 아들도 못 낳은 네가 이 집에서 이 정도도 못하면 안 되지. 뭐라도 도움이 될 생각을 좀 해. 하기 싫은 티 내지 말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우리 집 장손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 거고 밭이 좋지 않은 거지. 그래도 둘째가 이리 아들을 척하니 안겨주니 얼마나 좋아? 시모는 이미 저와 이야기를 할 상황이 아니더군요. 저는 고개를 흔들며 동서를 봤어요. 설마 동서도 이 어이없는 연극 같은 일에 동조한 건 아니지 않을까 했는데 제 예상이 빗나갔더라고요. 동서는 침대에 누워서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죄송해요, 형님. 그런데 물 좀 가져다 주시면 안 될까요? 몸이 엄청 안 좋네요. 그리고 저 먹고 싶은 거 있는데 잡채랑 갈비찜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몸이 아직 안 풀려서 그런지 몸에 좋은 음식들이 막 먹고 싶네요. 실실거리며 시켜 먹으려는 동서를 보니 아주 배알이 뒤틀리더라고요. 출산 후 딱 보름, 저는 그때 김장을 하고 있었죠. 이런 극진한 수발 같은 거 받아본 기억도 없는데 정말 화나더라고요. 위독한 아버지 놔두고 여기 오게 만든 것도 열받았어요. 중요한 이유도 아닌 그저 동서의 산후조리를 위해 제가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을 뺏겼다는 것이 너무 열받는 일이었거든요. 결국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에 제 입에서도 고운 말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딸만 낳아서 미운 건 아시겠는데 때를 좀 가려서 이런 일 시키세요. 제가 분명히 아버지 위독하셔서 아버지 곁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부르는 건 상식 밖의 일 아닌가요? 그리고 아들이 그렇게 좋아서 동서 수발 들고 싶으면 어머님 본인이 하세요. 왜 저한테 그런 일을 시키세요? 게다가 요즘에 도우미도 부를 수 있는데 일부러 저한테 시키는 것 자체가 저를 괴롭히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동서도 이러는 거 아니지. 내가 손윗 사람인데 아주 턱짓으로 사람을 부려먹으려고 해. 물 먹고 싶으면 알아서 가져와서 먹어.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이런 일로 저 부르지 마세요. 아니 뭐 저런.
네가 뭐가 바빠서 이런 일도 못 도와줘? 그럼 늙은 내가 며느리 수발 들어야 되니? 어머님이 여기에 동서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머님이 책임지셔야지. 왜 이제 와서 애먼 사람한테 난리래요? 다 됐고, 저 이제 부르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나오는데 친정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절대로 듣고 싶지 않았던 소식, 바로 아버지의 임종이었어요. 결국은 저는 시모의 이런 상식 밖의 행동 때문에 아버지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한 딸이 되었어요. 그게 너무 원통하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있었는데 가시는 길 배웅을 못하다니. 그래도 장례는 치러야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시모의 일은 접어두고 이 장례식을 잘 치러야겠다는 생각만을 하고 있었는데 제 불붙은 가슴에 기름을 끼얹은 일이 다시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아예 대참사 수준의 사건이었죠. 아버지 장례 때 시부는 병원에 입원 중이었어요. 그래서 시모만 장례식장에 왔는데 제게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봉투를 챙겼는데 딱 5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따로 부의금을 낸 것도 아니고 제가 받은 게 시댁에서 우리 집에 보내는 부의금인데 5만 원. 그런데 이 5만 원에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제가 화가 난 건 시모의 말 때문이었죠. 시모는 제게 5만 원의 부의금을 건네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사돈어른께서 가시는 길이 참 마음이 아프시겠네. 아들도 못 낳는 딸 낳아두고 저 세상 가는 마음이 어떻겠어? 그리고 어떻게 꼭 돌아가셔도 이렇게 남의 경사 때 돌아가시는지 모르겠어. 우리 집 손주 태어난 거 아시고 질투나셔서 일찍 그렇게 되신 건지도 모르지. 안 그러니? 이게 초상집에 와서 할 말인가요? 괜찮니? 라는 말 한마디라도 좋았을 일인데 여기까지 와서 그런 말을 하다니. 저는 시모의 말이 저를 향한 욕이 아니라 친정아버지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였어요. 결국 장례식이 끝나고 꾹꾹 눌러 담았던 화를 남편에게 가서 풀었어요. 어머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야? 당신 장례식장에서 어머님 봤어? 또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데? 엄마 그러는 거 하루 이틀 일도 아니잖아. 그냥 당신이 참고 좀 넘어가면 안 돼? 아니, 당신은 왜 내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말해? 어머님이 오늘 장례식장에 오셔서 꼴랑 부의금 5만 원 주고 가셨어. 그러면서 나한테 뭘 하시는 줄 알아? 몰라. 모르겠고 듣고 싶지도 않아. 그리고 부의금 5만 원이 어때서? 돈 때문에 난리치는 거 보니 정이 다 떨어져. 엄마가 장례식장까지 간 정성이 있는데 설마 돈 적게 냈다고 뭐라 하는 거야? 너 진짜 그러는 거 아니다. 힘들 때 와주는 게 고마운 거지. 내가 돈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생각해? 아니라고. 내 말 좀 들어보고. 됐어. 듣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만해. 너만 힘든 일 있는 것도 아니고 나도 더 이상 당신이랑 엄마 둘이서 투닥거리는 거 듣기도 싫고 받아주기도 싫어. 문제 생기면 둘이서 알아서 풀어. 불가능에 가까운 걸 요구하는 남편놈을 보며 저는 이놈의 집구석이 아주 꼬라지도 보기 싫어졌어요. 그렇지만 바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내뱉지는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시모가 제게 한 일들을 모두 까발려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모이는 날만 기다렸습니다. 냉랭한 제 모습을 보던 남편이라는 작자는 아예 저에 대해 신경도 쓰지 않더군요. 시모와 제 사이에서 끼이는 것도 지겹다나요? 완전한 해결책을 바란 것도 아닌데 남편의 그런 행동은 저를 정떨어지게 만들기 충분했어요. 그리고 추석이 되었어요. 저는 작심을 하고 어른들에게 드릴 용돈 봉투를 만들었습니다. 시조모에게는 50만 원을 넣고 시부의 봉투에는 30만 원, 그리고 시모의 봉투에는 5만 원을 넣어서 드렸어요. 역시나 봉투를 받은 시모의 얼굴이 확 상하더군요. 고상함을 추구하며 항상 무표정한 표정을 짓는 시모의 그 일그러진 표정만 봐도 기분이 한결 나아지더라고요. 이거 봐. 얘는 이래서 안 된다니까. 너 설마 시아버지, 시조모님 봉투에까지 이런 장난친 거 아니지? 이게 뭐야, 애들 용돈도 아니고. 네 동서는 봉투에 50만 원 두둑히 넣어왔던데 넌 꼴랑 5만 원 넣어왔어?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든 행동을 해야지.
너보다 어린 우리 둘째 며느리가 뭘 보고 배우겠니?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데 너희는 어찌 된 게 이렇게 정반대야? 집에 도움이 되는 일을 못했으면 이런 날 부모님 기쁘게 해드릴 노력 같은 건 아예 없고. 아들아, 너 장가 잘못 갔어. 참 모질다 싶은 말들만 골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따박따박 말해줬죠. 그럼 동서는 아버지 돌아가시면 50만 원 드리겠네요? 동서는 좋겠어.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도 두고. 근데 어머님, 제가 생각이 없어서 5만 원 넣었겠어요? 어머님이 제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5만 원만 주셔서 그렇게 담았을 뿐이에요. 어머님이 하신 그대로 돌려드렸는데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네요. 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시부가 깜짝 놀라더니 시모에게 따지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 내가 준 돈 200만 원은 어쨌어? 장례식장 갈 때 내가 봉투에 넣어준 돈. 시부가 나서서야 시모의 표정이 살짝 당황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뻔뻔한 고상함을 무장한 채 한마디도 지지 않고 역 같은 소리를 짓거리더군요. 아니, 아들도 못난 며느리예요. 아무리 사돈 어른이라도 그만큼 받을 만한 이유가 없죠. 이 집안에 도움될 만한 일을 얘가 한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돈을 그만큼을 써야 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딱 감이 오더라고요. 시모 혼자 이 모든 일을 벌였구나 하고요. 여보, 그만 좀 해. 장례식장에서 5만 원 받은 일로 아직까지 꽁에 있는 거야? 내가 제발 좀 이해하고 넘어가자고 했잖아. 어머니 옛날 사람이고 아들 좋아하는 거 이미 잘 알고 있는데 새삼스레 왜 이제 와서 이러는데. 제발 조용히 좀 살자, 어? 그냥 장례식장 와주신 거에 의미를 두라고. 돈 같은 거에 연연하지 말고. 살면서 그 돈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잖아. 남편 놈은 시모 말을 듣고도 제 엄마 두둔하기 바쁘더라고요. 딸을 좋아하지만 엄마도 포기 못하는 거겠죠. 참 효자예요. 그걸 보는 저는 우라통이 터지지만요. 5만 원 받아도 상관없었어. 그런데 돌아가신 고인에게만큼은 예의를 다해야 됐던 거 아니야? 어떻게 장례식장에 와서는 딸한테 아버지를 욕보일 수가 있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 하셨어요? 말해보세요. 아들도 못 낳는 딸 놔두고 가는 아버지 심정 운운할 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셨냐고요. 저는요, 당신 때문에 저희 아버지 임종도 못 지켰어요. 그 잘난 아들 낳은 동서 산후조리 수발 들라며 저 불러냈을 때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이러니 제 가슴에 못이 박히지. 아버지 마지막도 못 본 저한테 장례식장에서까지 그런 말씀 하셨어야 했어요? 그건 저를 욕보인 게 아니라 저희 친정 아버지를 욕보인 거라고요. 악에 받쳐 말하는 제 말에 시부의 얼굴이 터질 것처럼 벌겋게 달아오르더라고요. 뭐? 아니 이 옆에 내가 정신이 나갔어? 어디 장례식장에서 그런 막말을 하고 와? 그리고 임종 지키러 간 며느리를 왜 다시 불렀어? 그딴 쓸데없는 이유로. 내가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돈 장례식장에서 그런 미친 짓을 하고 온 게 내 마누라라니. 그렇게 고상하고 상식을 찾고 돌아다니더니 이거 봐, 아주 단단히 미쳤네. 인간이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사돈 장례식장에 가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내뱉고 와. 당신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 거야? 시부의 호통 소리에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남편 놈의 얼굴도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죠.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바람에 시모가 제게 그런 말을 했던 걸 지금 알게 됐으니까요. 당신은 그 중요한 이야기를 왜 지금 해? 미리 말했으면 내가 잘 알아서. 듣고 싶지 않다며, 알아서 잘 좀 하라며. 이제 둘 사이 신경 안 쓰겠다고 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 내가 왜 말을 안 했겠어? 말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안 들은 거잖아. 나는 당신한테 이미 정이 다 떨어졌어. 이야기를 들을 준비조차 안 된 사람하고는 같이 못 살아. 그러니까 우리 이혼해. 갑자기 무슨 이혼이야? 다시 생각해봐. 어머니도 빨리 사과하세요. 이건 아무리 봐도 어머니가 잘못하신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왜 그런 소리를 하신 거예요? 남편 놈이 그제야 뒤늦게 시모를 닥달했지만 시모는 눈도 깜빡하지 않더라고요.
이 와중에 동서는 두 눈 동그랗게 뜨고 구경만 하고 있고요. 조만간 둘 다 눈 돌아갈 일들이 생길 텐데 말이죠. 그때 시모가 차분하게 한마디 하더군요. 이혼해. 너는 뭘 그렇게 잘했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굴어? 아들도 못난 너 같은 건 이 집안에 필요 없어. 그리고 시어머니 못난 점 남들한테 다 까발리는 나쁜 며느리도 나는 필요 없다. 그러니 헤어져. 네, 못할 건 없죠. 저도 남의 아버지 장례식장에 와서 아버지랑 그 딸한테 나란히 모욕을 준 사람을 제 시어머니로 모시고 싶지 않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말 한마디 없이 이 상황을 지켜보던 시조모에게 가서 말했어요. 할머님, 죄송해요. 제가 이제 돌봐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까지 잘 대해주셨는데 너무 죄송하고 또 죄송한 마음뿐이에요. 이렇게 끝을 맺게 돼서 제 마음도 너무 안 좋고. 저의 이 말에 그제야 시모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라고요. 그리고 덩달아 동서의 얼굴도 팍 일그러졌어요. 그 얼굴을 보는데 어찌나 통쾌하던지 이제야 눈치를 챘나 봐요. 여태껏 저한테만 맡겨두고 아예 기억 속에서 삭제시켰는지 저와 결혼할 때 한 약속은 머릿속에서 사라졌었나 봐요. 시조모가 아직까지도 이 시가의 재산을 꽉 쥐고 있는데 시모가 아무리 대단해도 시조모에게는 찍소리도 못하거든요. 제가 이혼을 하면 당연히 제가 하던 일은 시모의 일이나 동서의 일이 될 테니 그제야 둘 다 아차 싶은 표정을 지은 거겠죠. 그래,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게 맞다. 그러면 남은 사람 중에 누가 나를 돌볼 거냐? 애미 너냐? 아니면 둘째 손주 며느리가 볼 거냐? 그런데 선임자가 워낙에 잘해줘서 말이지. 그만큼 못해주면 있던 것도 다 날아갈 것 같은데 괜찮겠니? 시조모의 말에 두 사람 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는 서로에게 할 일을 미루더라고요. 그렇게 사이좋은 고부 사이가 순식간에 틀어지는 걸 보는 이 기분이 참으로 재미있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딸한테는 좋은 아빠인 거 잘 알고 있어. 하지만 당신 어머님이 우리 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았지? 여기 둬봤자 손녀 취급도 안 해줄 것 같으니 내가 데려갈게. 제 말에 남편은 한마디도 못하더라고요. 제가 이혼을 말해도 부모가 더 소중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버리고 가기로 결정했어요. 제게는 두 딸만 있으면 돼요. 그렇게 이혼 서류를 보내고 생각보다 아주 완만히 이혼을 하게 됐어요. 시부가 이 모든 사건을 알고 나서는 교육자 집안의 명예가 실추되느니 좋게 마무리됐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위자료를 주고 재산 분할을 통해 합의를 하게 됐어요. 저는 분할된 재산과 친권, 양육권까지 가지고 집을 나왔어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두 딸과 살림을 꾸리는 건 어려운 일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지만 그런 저에게 도움을 준 건 의외로 시조모였어요. 이혼이 되고 법적인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고 나서 한 달 뒤쯤 시조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 나다. 혹시 오늘 시간 되니? 우리 증손녀들 얼굴 한번 보고 싶은데 나와서 밥이나 먹고 가. 맛있는 식사해놓고 기다릴 테니까. 네가 어색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사람 인연을 어떻게 그렇게 딱 끊을 수 있겠니? 내가 그 집에서 그나마 정을 제일 많이 가진 게 너랑 네 딸들이었는데 얼굴을 못 보니 이렇게 적적할 수가 없어. 그 말을 들으니 마음에 미안함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시모와 갈등이 생겨서 이혼을 했지 조모와 갈등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딸 둘을 데리고 시조모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니 시모와 동서가 부엌에 있더라고요.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냄새를 맡아보니 제가 좋아하는 수육과 꼬막 무침이더라고요. 설마 이 사람들하고 제외시키려고 불렀나 싶었는데 시조모가 나오더라고요. 왔니? 여기 얘들은 신경 쓰지 말거라. 우리 집 일 도와주러 온 애들이야. 오지 말래도 주말마다 와서는 온 집을 헤집고 사람 마음만 불편하게 만들고 가는 것들이야. 딱 봐도 말에 가시가 돋친 것이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제가 딸들과 함께 테라스로 향하자 시모의 눈이 저를 뚫어지듯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온 것이 무척이나 기분 나쁜지 표정이 어마무시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손님 자격으로 온 것이니 싹 무시하고 시조모를 따라 테라스에 마련된 테이블로 향했어요. 너 앞으로 이렇게 말벗하러 올 생각 없냐? 늙은이 혼자 심심해서 안 되겠어. 그렇다고 또래들하고 놀기엔 내가 너무 정정하지 않니? 시조모의 유머와 독설은 여전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죠. 어차피 제 딸이 할머님의 피를 이었으니 제가 애들 데리고 만나러 오는 건 싫지 않아요. 그런데 저분들이 계시면 제 마음이 그리 편치는 않거든요. 제 마음의 앙금들이 다 풀리지는 않았고 언제 풀릴지도 모르고요. 풀린다 한들 이제 이혼해서 남인데. 그래? 그럼 네가 올 때는 저것들 안 부르면 되지. 앞으로도 시간 될 때마다 놀러와. 맛있는 거 먹자. 내가 늙어서 요양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젊게 살아야 하지 않겠니? 네 하고 대답하려는데 시모가 둘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아니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 여자는 이미 남의 집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뭐 하러 부르세요? 말벗하고 싶으면 제가 사람을 고용해서. 조용. 내가 언제 너 말하라고 했어?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있다가 가라고 했지. 넌 있는 사람 간수도 못하면서 또 어디 가서 사람 데리고 올 생각이냐? 너 생각하는 건 안 봐도 눈에 훤하다. 내가 혹시 재산 증손녀들에게 넘겨줄까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난리치는 거 아니야? 솔직히 걱정이 안 될 수는 없죠. 두 사람이 이렇게 가까운데 저라도 이 집 재산 지켜야죠. 그 말에 시조모가 두 눈을 치켜뜨더라고요. 네가 뭔데 이 집 재산을 지켜? 시모 봉양도 안 하는 며느리가 뭘 지킨다는 거야? 막말로 너 얘 결혼시킬 때도 네가 날 부양하기 싫으니까 며느리 앞세워서 나 부양하도록 시킨 거 아니냐? 그러면 재산이 가더라도 네 며느리한테 가야지 왜 너한테 재산을 줘? 10년을 넘게 내 말벗을 한 손주 며느리를 그런 식으로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내쫓아가지고 일을 복잡하게 만든 건 너다. 어머니, 정말로 이 집 재산 이쪽에 나눠주실 거예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제 법적으로 완전 남인데. 완전 남이 어디 있어? 내 피가 이어진 내 손주들이야. 피가 이어지지 않은 건 너겠지. 이 집 재산이 네 거라고 착각하나 본데 아직까지는 내 명의로 된 재산이야. 내 재산 내가 알아서 쓴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시조모의 말에 시모의 표정이 뾰루통하게 변했어요. 대꾸하고 싶은 눈치였는데 더 큰 불호령이 떨어질까 참는 것 같았어요. 둘 다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얼굴로 와서는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집만 어지르고 가는 거 내 모를 줄 알았냐? 그런 주제에 재산이 탐이 나기는 나. 재산 가져갈 생각이면 간쓸게 다 빼다 줄 것처럼 살랑거려도 모자랄 판에 낯짝 뻔뻔하게 들고는 너희들 일 전부 직원들한테 시키는 거 내가 봐서 다 알아. 둘째 손부는 10년의 정이 있고 증손녀들도 아주 내 마음에 쏙 들게 컸으니 재산을 물려주지 않을 이유도 없어. 부양하러 온 주제에 사람 불편하게 만드는 너희보다는 훨씬 가족 같은 게 둘째 손부야. 시조모는 그렇게 말하고 통장과 도장을 하나 꺼내더라고요. 이혼 전에 주려고 했던 건데 지금 주게 되는구나. 자, 여기 얼마 안 되지만 6천만 원이다. 네가 나를 모시러 온 그달부터 꼬박꼬박 50만 원씩 넣었어. 내가 주는 선물이고 그게 불편하면 퇴직금이라고 생각해라. 그간 고생 많이 했다. 어머님, 그걸 왜 생판 남한테 주시냐고요? 이혼하면서 위자료며 재산 분할로 다 가져갔어요. 그거 안 주셔도 제 살만하다니까요? 네가 기어코 내 재산을 물려받기 싫구나. 네 남편한테도 이야기해줄까? 그 말에 시모가 즉시 입 다물고 깨갱하더라고요. 저는 시조모의 선의를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그 돈과 위자료,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지방의 작은 아파트를 구할 수 있었어요.
그 뒤로도 시조모와는 좋은 관계로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나 시모와 동서는 결국 조모의 화를 피하지 못한 듯 하더라고요. 시조모가 지나가는 말로 슬쩍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유언장을 썼는데 쓸데없는 이름 2개를 지워버렸어. 내 평생 돈이라고는 들고 나가는 게 제멋대로라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었는데 그것들 하는 걸 보니 아주 아깝더라고. 그래서 빼버렸지. 그랬더니 아들놈이 지 마누라를 잡는데 아주 배꼽 잡고 웃었구나. 고상한 척 아주 혼자 온 집안을 들쑤시고 다니더니 결국은 남편한테까지 버림받을까봐 요새는 설설 겨. 그러게 처음부터 마음을 곱게 썼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니? 그 말을 들어보니 결국은 시부에게도 미움받게 되고 동서도 시모의 그런 모습을 보고는 노선을 갈아탄 듯 보였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좀 후련해지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그만큼 상처가 됐었나 봐요. 하긴 장례식장에서 그런 일을 겪을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2 딸들은 시모가 자기들을 홀대한 걸 기억하고 있어서인지 제 이혼도 잘 받아들여 주었어요. 전 남편은 아이들을 좋아해서 자주 만나러 와요. 그러면서 매번 재결합을 말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사람인지라 저와 재결합하면 할머니가 자기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줄 거라 생각했나 봐요. 저는 그런 총극에 어울려줄 생각도 없고 무엇보다 그런 큰일에 언제나 부혜자처럼 한 발 물러서 있던 전 남편을 용서할 생각도 없어요. 제가 시모와 사이가 나빠진 건 시모의 행동과 언행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전 남편이 적절히 중간에서 중재를 해주지 않았다는 것도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가끔 아이들을 만나러 오는 아빠 역할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딱 그뿐인 감정이에요. 저는 시모 때문에 재혼 생각은 아예 없이 그냥 살고 있어요. 이렇게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게 더 재미있기도 하고 힘든 일도 분명히 많지만 그것을 모두 덮을 만큼 마음이 개운한 것도 있어요. 처음 이혼할 때 홀로서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거든요. 글을 쓰다 보니 한없이 길어졌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쓴 것 같아요. 제 이야기에 같이 욕해주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안타까워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모두들 저처럼 홀가분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래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